때는 조선 중기 안동의 한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기묘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관아 마당,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두 여인이 서로를 마주보고 서 있었습니다. 한쪽은 고을에서 명망 높은 박참판의 아내인 이씨 부인이었고 다른 한쪽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젊은 과부, 은영이었습니다. 사또, 여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부도덕한 짓을 일삼으며 고을의 기강을 흐트러뜨린 저 과부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억울하옵니다. 사또. 저는 결코 나쁜 짓을 한 것이 아니옵니다. 은영은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토로했고 이씨 부인은 그런 그녀를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쏘아보았습니다. 도대체 여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이기에 이리 소란스러운가? 차근차근 고해보시오. 두 여인 사이의 팽팽한 기싸움 속에서 사또는 이미 사건의 전말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으나 모르는 척 근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시간은 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여름 안동 고을에 존경받는 인물인 박참판이 지독한 학질에 걸려 한 달 넘게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학질, 즉 오늘날의 말라리아는 오한과 고열이 번갈아 덮쳐 사람의 진을 빼놓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대감, 대체 어쩌자고 한여름에 사냥을 가셔서 이리 몹쓸 병에 걸려오셨습니까? 이씨 부인은 한여름인데도 두꺼운 이불을 덮고 덜덜 떠는 남편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갈아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인, 이러다 내가 정말 죽는 것이 아닌가 싶소. 하루에도 12번씩 춥다 덥다 하니 뼈마디가 쑤셔 견딜 수가 없구려. 한 달 사이에 위풍당당하던 박참판의 몸은 앙상하게 마른 나뭇가지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그때 참판의 충직한 몸종 돌쇠가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마님. 고을에 이름난 의원들이 모두 다녀가도 차도가 없으니 다른 방도를 써보심이 어떨지. 다른 방도라니. 학질에 효험이 있는 비방이라도 있단 말이냐. 대감마님. 고을에서 조금 떨어진 상기슬게 사는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가 학질을 기가 막히게 고친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옆 고을 한 대감께서도 그 과부에게 치료를 받고 며칠 만에 완쾌하셨다고 합니다. 정말이냐? 드디어 대감께서 이 무서운 병에서 벗어나실 수 있겠군요. 돌쇠야, 어서 그 과부에 대해 더 알아보고 언제쯤 찾아갈 수 있는지 약조를 받아오너라. 지긋지긋한 학질을 고칠 수 있다는 희망에 박참판의 얼굴에 오랜만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며칠 후 채비를 마친 박참판은 돌쇠의 부축을 받으며 길을 나섰습니다. 대감, 정녕 제가 따라 나서지 않아도 괜찮겠습니까? 돌쇠가 있으니 아무 걱정 말고려. 부인은 집이나 잘 지키고 계시오. 박참판은 돌쇠가 이끄는 말을 타고 작은 산을 넘었습니다. 과부의 집으로 가는 길에 돌쇠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헌데 대감마님, 그 과부의 집에 갈 때는 반드시 지켜야 할 2가지 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규칙. 그게 무엇이냐? 첫째는 반드시 혼자 가야 하며, 둘째는 여인들이 쓰는 쓰개치마를 머리에 두르고 가야 한답니다. 참으로 기이한 규칙이로구나. 사내가 어찌 여인의 쓰개치마를 쓴단 말이냐. 거기까지는 소인도 잘 모르오나 그 규칙을 지켜야만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알겠다. 이 지긋지긋한 학질만 나을 수 있다면 쓰개치마가 대수랴. 마침내 두 사람은 과부가 산다는 외딴 초가집 근처에 다다랐습니다. 마루에서는 30 남짓 되어 보이는 고운 자태의 과부, 은영이 맷돌로 콩을 갈고 있었습니다. 이리 오너라. 박참판은 돌쇠가 준비해온 쓰개치마를 어색하게 둘러쓰고 집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맷돌을 갈던 은영이 고개를 들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감마님. 오신다는 기별을 받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영은 주변을 살핀 뒤 박참판을 조용히 방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은 단출했지만 벽면을 가득 채운 커다란 병풍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그대가 학질을 잘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일이 염치불구하고 찾아왔소. 치료에 앞서 먼저 셈을 치르셔야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부디 이 병을 낫게만 해주시오. 은영이 종이에 적어내민 금액은 생각보다 훨씬 컸지만 박참판은 주저없이 서명했습니다. 거래가 성사되자 은영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 궁금해서 그러는데 어찌하여 사내에게 여인의 쓰개치마를 쓰고 오라 한 것이오. 호호, 과부 혼자 사는 집에 사내의 출입이 잦으면 구설에 오르기 쉽지 않겠습니까? 행여 누가 보더라도 여인이 다녀간 것으로 보이게 하려는 방편이지요. 허, 과연 현명한 생각이구려. 은영은 수줍게 웃으며 바구니에서 검은 천으로 된 눈가리개를 꺼내 건넸습니다. 이걸로 눈을 가리시고 이부자리 위에 누워 계시기만 하면 됩니다. 박참판은 의아했지만 병을 고치고 싶은 마음에 군말 없이 그녀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눈이 가려지자 잠시 후 그의 저고리와 바지가 스르르 벗겨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무슨 짓인가? 박참판이 당황하여 소리쳤지만 은영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그녀는 자신의 옷을 벗고 참판의 몸 위로 올라탔습니다. 그렇습니다. 과부가 학질을 고치는 기묘한 치료법은 바로 남자와 통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혼인 후 오직 아내밖에 몰랐던 박참판에게 다른 여인과의 통정은 금세 학질의 고통을 잊게 할 만큼 황홀한 신세계였습니다. 일이 끝난 후 박참판은 오랜만에 몸이 개운해지는 것을 느끼며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이 방법이 정말 학질에 효험이 있다는 말이오. 당장은 모르시겠으나 금방 효과를 보실 겁니다. 다만 이 일은 대감과 저 둘만의 비밀로 간직하셔야 합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박참판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자신을 밤새 간호하다 곁에서 졸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본 참판은 깊은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대감, 일어나셨습니까? 안색이 한결 좋아 보이십니다. 그 과부가 참으로 용하긴 한가 봅니다. 아내의 순수한 걱정에 참판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 그의 학질은 거짓말처럼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한편 가을이 깊어갈 무렵 영의 집에 또 다른 사내가 찾아왔습니다. 그가 병풍 뒤에 숨어 막 옷을 입으려던 찰나 서당에 갔던 아들 민준이 예상보다 일찍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찌 이리 일찍 왔느냐? 훈장님께서 개인 사정이 있으시다 하여 일찍 타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방 안공기가 어찌 이리 후덥지근합니까? 군불이라도 피우셨습니까? 아, 아침에 뗀 불씨가 아직 남아있나 보구나. 아들이 부엌으로 나간 사이 은영은 병풍 뒤의 사내를 서둘러 내보냈습니다. 사실 은영이 이 부도덕한 일을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 아들 민준을 훌륭하게 키워 과거에 급제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글공부를 게을리해서는 아니 된다. 내가 과거에 급제하여 나라의 녹을 먹는 것이 이 어미를 기쁘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나 학질이 다 나은 박참판은 병의 고통 대신 다른 고통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과부 은영과의 통정이 자꾸만 생각나는 것이었습니다. 혼잣말, 다시 아플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고민 끝에 묘수를 떠올린 박참판은 아내 이씨 부인을 불렀습니다. 부인, 그간 내 병간호하느라 고생이 많았소. 며칠 친정에 다녀오며 쉬는 것이 어떻겠소? 정말이십니까, 대감? 마침 아버님 편찮으시다는 기별을 받았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을 다시 만나기 위한 남편의 계략임을 꿈에도 모른 채 이씨 부인은 기쁜 마음으로 친정으로 떠났습니다. 아내가 집을 비우자마자 박참판은 아내의 쓰개치마를 두르고 곧장 은영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대감마님, 학질은 다 나으셨다 들었는데 어찌 또 오셨습니까? 학질은 나았으나 다른 곳이 아파서 왔소. 고쳐줄 수 있겠는가? 그렇게 박참판은 아내가 없는 동안 몇 번이고 과부를 찾아가 미래를 즐겼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비밀은 없는 법, 예상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온 이씨 부인은 하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글쎄, 대감마님이 학질은 핑계고 다른 이유로 그 과부 집을 드나드신다지 뭔가. 쉿, 마님이 들으시면 어쩌려고. 그나저나 그 과부한테는 사내들만 찾아간다던데 참 이상한 일이야. 하인들의 대화에 이씨 부인의 가슴은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그녀는 즉시 돌쇠를 불러 모든 사실을 실토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부인의 눈에서는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혼잣말, 감히 내 남편을 홀려가정을 기만해? 그 더러운 짓을 내 손으로 끝내주리라. 이튿날 이씨 부인은 남장을 하고 쓰개 치마를 두른 채 학질에 걸린 미남 선비 행세를 하며 과부의 집을 찾았습니다. 내가 학질로 고생이 많다네. 부인이 신통하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으니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부디 도와주시게. 호호, 이리 고운 선비께서 학질로 고생이라니 제 마음이 다 아픕니다.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방에 들어간 과부가 남장한 이씨 부인의 옷을 벗기려는 순간 그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에그머니나. 여인이셨습니까? 내 인연. 내년이 학질을 치료한다는 방법이 이토록 더러운 짓이었더냐? 마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여봐라. 어서 들어와 이 음탕한 년을 잡아 가두어라. 이씨 부인의 외침과 함께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포졸들이 들이닥쳐 은영을 결박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전에 사또에게 사실을 알리고 증거를 잡기 위해 부인이 꾸민 계획이었습니다. 관하로 끌려온 은영은 반성은커녕 억울함만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사또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 인연, 학질을 핑계 삼아 사내들과 통정하며 돈까지 편취한 죄가 매우 크다. 이는 수절하며 정조를 지키는 이 땅의 모든 과부들을 욕보이는 중대한 죄악이니라. 또한 그리 번 더러운 돈으로 아들을 입신양명시키려 한 그릇된 마음 또한 큰 죄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사또는 이씨 부인의 용기에 감탄하며 비단 3필을 상으로 내렸습니다. 사또, 이 귀한 비단은 파라 굶주리는 이들을 위해 쓰겠습니다. 또한 제 지아비 역시 저 과부와 통정한 죄가 있으니 그에 합당한 벌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모른 채 한양에서 돌아온 박참파는 집안의 싸늘한 분위기와 아내의 차가운 눈빛에 모든 사실을 깨닫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인, 내가 정말 잘못했소. 부디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오. 고을의 모범이 되셔야 할 대감께서 스스로 명예를 더럽히셨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당분간 친정에 가 있겠습니다. 한편 과부의 아들 민주는 사실 오래전부터 어미의 부도덕한 행실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마 어미를 볼 낯이 없어 그 길로 사또를 찾아가 마지막 간청을 올렸습니다. 사또 나리, 부도덕한 제 어미를 용서해달라 청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어미를 이 고을에서 내치지는 말아 주십시오. 소문이 퍼져갈 곳이 없는 몸입니다. 저는 오늘 밤 이 고을을 영원히 떠나겠습니다. 내가 어미를 생각하는 효심은 갸륵하나 죄는 죄다. 너는 이 길로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말 거라. 이것이 너에게 내리는 벌이자 기회이다. 결국 과부와 통정한 모든 사내들이 관아 마당에 불려 나왔습니다. 그 수가 양반부터 상민까지 상당했습니다. 과부에게는 학질 치료의 명목으로 받은 돈을 모두 몰수하고 이 고을에서 추방할 것을 명한다. 사또. 제발,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또한 그대들은 병을 핑계로 부정한 짓을 함께 즐긴 죄로 한 달간 고을 정비 노역에 처하고 과부에게 준 만큼의 돈을 다시 내어라. 그 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겠다. 그렇게 과부는 정처 없이 고을에서 쫓겨났고 아들은 어미의 죄를 부끄러워하며 어디론가 영원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잘못된 방법인 줄 알면서 행하는 것은 병을 얻는 것보다 더 큰 양심의 병을 얻는 것과 같다는 교훈을 남긴 이야기였습니다.
때는 조선 중기 안동의 한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기묘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관아 마당,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두 여인이 서로를 마주보고 서 있었습니다. 한쪽은 고을에서 명망 높은 박참판의 아내인 이씨 부인이었고 다른 한쪽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젊은 과부, 은영이었습니다. 사또, 여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부도덕한 짓을 일삼으며 고을의 기강을 흐트러뜨린 저 과부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억울하옵니다. 사또. 저는 결코 나쁜 짓을 한 것이 아니옵니다. 은영은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토로했고 이씨 부인은 그런 그녀를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쏘아보았습니다. 도대체 여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이기에 이리 소란스러운가? 차근차근 고해보시오. 두 여인 사이의 팽팽한 기싸움 속에서 사또는 이미 사건의 전말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으나 모르는 척 근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시간은 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여름 안동 고을의 존경받는 인물인 박참판이 지독한 학질에 걸려 한 달 넘게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학질, 즉 오늘날의 말라리아는 오한과 고열이 번갈아 덮쳐 사람의 진을 빼놓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대감, 대체 어쩌자고 한여름에 사냥을 가셔서 이리 몹쓸 병에 걸려오셨습니까? 이씨 부인은 한여름인데도 두꺼운 이불을 덮고 덜덜 떠는 남편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갈아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인, 이러다 내가 정말 죽는 것이 아닌가 싶소. 하루에도 12번씩 춥다 덥다 하니 뼈마디가 쑤셔 견딜 수가 없구려. 한 달 사이에 위풍당당하던 박참판의 몸은 앙상하게 마른 나뭇가지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그때 참판의 충직한 몸종 돌쇠가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마님. 고을에 이름난 의원들이 모두 다녀가도 차도가 없으니 다른 방도를 써보심이 어떨지. 다른 방도라니. 학질에 효험이 있는 비방이라도 있단 말이냐. 대감마님. 고을에서 조금 떨어진 상기슬게 사는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가 학질을 기가 막히게 고친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옆고을 한 대감께서도 그 과부에게 치료를 받고 며칠 만에 완쾌하셨다고 합니다. 정말이냐? 드디어 대감께서 이 무서운 병에서 벗어나실 수 있겠군요. 돌쇠야, 어서 그 과부에 대해 더 알아보고 언제쯤 찾아갈 수 있는지 약조를 받아오너라. 지긋지긋한 학질을 고칠 수 있다는 희망에 박참판의 얼굴에 오랜만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며칠 후 채비를 마친 박참판은 돌쇠의 부축을 받으며 길을 나섰습니다. 대감, 정녕 제가 따라 나서지 않아도 괜찮겠습니까? 돌쇠가 있으니 아무 걱정 말구려. 부인은 집이나 잘 지키고 계시오. 박참판은 돌쇠가 이끄는 말을 타고 작은 산을 넘었습니다. 과부의 집으로 가는 길에 돌쇠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헌데 대감마님, 그 과부의 집에 갈 때는 반드시 지켜야 할 2가지 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규칙. 그게 무엇이냐? 첫째는 반드시 혼자 가야 하며, 둘째는 여인들이 쓰는 쓰개치마를 머리에 두르고 가야 한답니다. 참으로 기이한 규칙이로구나. 사내가 어찌 여인의 쓰개치마를 쓴단 말이냐. 거기까지는 소인도 잘 모르오나 그 규칙을 지켜야만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알겠다. 이 지긋지긋한 학질만 나을 수 있다면 쓰개치마가 대수랴. 마침내 두 사람은 과부가 산다는 외딴 초가집 근처에 다다랐습니다. 마루에서는 30 남짓 되어 보이는 고운 자태의 과부, 은영이 맷돌로 콩을 갈고 있었습니다. 이리 오너라. 박참판은 돌쇠가 준비해온 쓰개치마를 어색하게 둘러쓰고 집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맷돌을 갈던 은영이 고개를 들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감마님. 오신다는 기별을 받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영은 주변을 살핀 뒤 박참판을 조용히 방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은 단출했지만 벽면을 가득 채운 커다란 병풍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그대가 학질을 잘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이리 염치불구하고 찾아왔소. 치료에 앞서 먼저 셈을 치르셔야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부디 이 병을 낫게만 해주시오. 은영이 종이에 적어내민 금액은 생각보다 훨씬 컸지만 박참판은 주저없이 서명했습니다. 거래가 성사되자 은영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궁금해서 그러는데 어찌하여 사내에게 여인의 쓰개치마를 쓰고 오라 한 것이오? 호호, 과부 혼자 사는 집에 사내의 출입이 잦으면 구설에 오르기 쉽지 않겠습니까? 행여 누가 보더라도 여인이 다녀간 것으로 보이게 하려는 방편이지요. 허, 과연 현명한 생각이구려. 은영은 수줍게 웃으며 바구니에서 검은 천으로 된 눈가리개를 꺼내 건넸습니다. 이걸로 눈을 가리시고 이부자리 위에 누워 계시기만 하면 됩니다. 박참판은 의아했지만 병을 고치고 싶은 마음에 군말 없이 그녀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눈이 가려지자 잠시 후 그의 저고리와 바지가 스르르 벗겨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무슨 짓인가? 박참판이 당황하여 소리쳤지만 은영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그녀는 자신의 옷을 벗고 참판의 몸 위로 올라탔습니다. 그렇습니다. 과부가 학질을 고치는 기묘한 치료법은 바로 남자와 통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혼인 후 오직 아내밖에 몰랐던 박참판에게 다른 여인과의 통정은 금세 학질의 고통을 잊게 할 만큼 황홀한 신세계였습니다. 일이 끝난 후 박참판은 오랜만에 몸이 개운해지는 것을 느끼며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이 방법이 정말 학질에 효험이 있다는 말이오. 당장은 모르시겠으나 금방 효과를 보실 겁니다. 다만 이 일은 대감과 저 둘만의 비밀로 간직하셔야 합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박참판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자신을 밤새 간호하다 곁에서 졸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본 참판은 깊은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대감, 일어나셨습니까? 안색이 한결 좋아 보이십니다. 그 과부가 참으로 용하긴 한가 봅니다. 아내의 순수한 걱정에 참판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 그의 학질은 거짓말처럼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한편 가을이 깊어갈 무렵 영의 집에 또 다른 사내가 찾아왔습니다. 그가 병풍 뒤에 숨어 막 옷을 입으려던 찰나 서당에 갔던 아들 민준이 예상보다 일찍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찌 이리 일찍 왔느냐? 훈장님께서 개인 사정이 있으시다 하여 일찍 타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방 안공기가 어찌 이리 후덥지근합니까? 군불이라도 피우셨습니까? 아침에 뗀 불씨가 아직 남아있나 보구나. 아들이 부엌으로 나간 사이 은영은 병풍 뒤의 사내를 서둘러 내보냈습니다. 사실 은영이 이 부도덕한 일을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 아들 민준을 훌륭하게 키워 과거에 급제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글공부를 게을리해서는 아니 된다. 내가 과거에 급제하여 나라의 녹을 먹는 것이 이 어미를 기쁘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나 학질이 다 나은 박참판은 병의 고통 대신 다른 고통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과부 은영과의 통정이 자꾸만 생각나는 것이었습니다. 혼잣말, 다시 아플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고민 끝에 묘수를 떠올린 박참판은 아내 이씨 부인을 불렀습니다. 부인, 그간 내 병간호하느라 고생이 많았소. 며칠 친정에 다녀오며 쉬는 것이 어떻겠소? 정말이십니까, 대감? 마침 아버님 편찮으시다는 기별을 받았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을 다시 만나기 위한 남편의 계략임을 꿈에도 모른 채 이씨 부인은 기쁜 마음으로 친정으로 떠났습니다. 아내가 집을 비우자마자 박참판은 아내의 쓰개치마를 두르고 곧장 은영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대감마님, 학질은 다 나으셨다 들었는데 어찌 또 오셨습니까? 학질은 나았으나 다른 곳이 아파서 왔소. 고쳐줄 수 있겠는가? 그렇게 박참판은 아내가 없는 동안 몇 번이고 과부를 찾아가 미뢰를 즐겼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비밀은 없는 법, 예상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온 이씨 부인은 하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글쎄, 대감마님이 학질은 핑계고 다른 이유로 그 과부 집을 드나드신다지 뭔가. 쉿, 마님이 들으시면 어쩌려고. 그나저나 그 과부한테는 사내들만 찾아간다던데 참 이상한 일이야. 하인들의 대화에 이씨 부인의 가슴은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그녀는 즉시 돌쇠를 불러 모든 사실을 실토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부인의 눈에서는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혼잣말, 감히 내 남편을 홀려가정을 기만해? 그 더러운 짓을 내 손으로 끝내주리라. 이튿날 이씨 부인은 남장을 하고 쓰개 치마를 두른 채 학질에 걸린 미남 선비 행세를 하며 과부의 집을 찾았습니다. 내가 학질로 고생이 많다네. 부인이 신통하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으니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부디 도와주시게. 호호, 이리 고운 선비께서 학질로 고생이라니 제 마음이 다 아픕니다.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방에 들어간 과부가 남장한 이씨 부인의 옷을 벗기려는 순간 그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에그머니나. 여인이셨습니까? 내 인연. 내년이 학질을 치료한다는 방법이 이토록 더러운 짓이었더냐? 마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여봐라. 어서 들어와 이 음탕한 년을 잡아 가두어라. 이씨 부인의 외침과 함께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포졸들이 들이닥쳐 은영을 결박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전에 사또에게 사실을 알리고 증거를 잡기 위해 부인이 꾸민 계획이었습니다. 관하로 끌려온 은영은 반성은커녕 억울함만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사또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 인연, 학질을 핑계 삼아 사내들과 통정하며 돈까지 편취한 죄가 매우 크다. 이는 수절하며 정조를 지키는 이 땅의 모든 과부들을 욕보이는 중대한 죄악이니라. 또한 그리번 더러운 돈으로 아들을 입신양명시키려 한 그릇된 마음 또한 큰 죄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사또는 이씨 부인의 용기에 감탄하며 비단 세 피를 상으로 내렸습니다. 사또, 이 귀한 비단은 팔아 굶주리는 이들을 위해 쓰겠습니다. 또한 제 지아비 역시 저 과부와 통정한 죄가 있으니 그에 합당한 벌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모른 채 한양에서 돌아온 박참파는 집안의 싸늘한 분위기와 아내의 차가운 눈빛에 모든 사실을 깨닫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인, 내가 정말 잘못했소. 부디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오. 고을의 모범이 되셔야 할 대감께서 스스로 명예를 더럽히셨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당분간 친정에 가 있겠습니다. 한편 과부의 아들 민주는 사실 오래전부터 어미의 부도덕한 행실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마 어미를 볼 낯이 없어 그 길로 사또를 찾아가 마지막 간청을 올렸습니다. 사또 나리, 부도덕한 제 어미를 용서해달라 청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어미를 이 고을에서 내치지는 말아 주십시오. 소문이 퍼져갈 곳이 없는 몸입니다. 저는 오늘 밤 이 고을을 영원히 떠나겠습니다. 내가 어미를 생각하는 효심은 갸륵하나 죄는 죄다. 너는 이 길로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말 거라. 이것이 너에게 내리는 벌이자 기회이다. 결국 과부와 통정한 모든 사내들이 관아 마당에 불려 나왔습니다. 그 수가 양반부터 상민까지 상당했습니다. 과부에게는 학질 치료의 명목으로 받은 돈을 모두 몰수하고 이 고을에서 추방할 것을 명한다. 사또. 제발,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또한 그대들은 병을 핑계로 부정한 짓을 함께 즐긴 죄로 한 달간 고을 정비 노역에 처하고 과부에게 준 만큼의 돈을 다시 내어라. 그 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겠다. 그렇게 과부는 정처 없이 고을에서 쫓겨났고 아들은 어미의 죄를 부끄러워하며 어디론가 영원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잘못된 방법인 줄 알면서 행하는 것은 병을 얻는 것보다 더 큰 양심의 병을 얻는 것과 같다는 교훈을 남긴 이야기였습니다.
때는 조선 중기 안동의 한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기묘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관아 마당,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두 여인이 서로를 마주보고 서 있었습니다. 한쪽은 고을에서 명망 높은 박참판의 아내인 이씨 부인이었고 다른 한쪽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젊은 과부 은영이었습니다. 사또, 여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부도덕한 짓을 일삼으며 고을의 기강을 흐트러뜨린 저 과부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억울하옵니다. 사또. 저는 결코 나쁜 짓을 한 것이 아니옵니다. 은영은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토로했고 이씨 부인은 그런 그녀를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쏘아보았습니다. 도대체 여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이기에 이리 소란스러운가? 차근차근 고해보시오. 두 여인 사이의 팽팽한 기싸움 속에서 사또는 이미 사건의 전말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으나 모르는 척 근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시간은 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여름 안동 고을에 존경받는 인물인 박참판이 지독한 학질에 걸려 한 달 넘게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학질, 즉 오늘날의 말라리아는 오한과 고열이 번갈아 덮쳐 사람의 진을 빼놓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대감, 대체 어쩌자고 한여름에 사냥을 가셔서 이리 몹쓸 병에 걸려오셨습니까? 이씨 부인은 한여름인데도 두꺼운 이불을 덮고 덜덜 떠는 남편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갈아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인, 이러다 내가 정말 죽는 것이 아닌가 싶소. 하루에도 12번씩 춥다 덥다 하니 뼈마디가 쑤셔 견딜 수가 없구려. 한 달 사이에 위풍당당하던 박참판의 몸은 앙상하게 마른 나뭇가지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그때 참판의 충직한 몸종 돌쇠가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마님. 고을에 이름난 의원들이 모두 다녀가도 차도가 없으니 다른 방도를 써보심이 어떨지. 다른 방도라니. 학질에 효험이 있는 비방이라도 있단 말이냐. 대감마님. 고을에서 조금 떨어진 상기슬게 사는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가 학질을 기가 막히게 고친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옆고을 한 대감께서도 그 과부에게 치료를 받고 며칠 만에 완쾌하셨다고 합니다. 정말이냐? 드디어 대감께서 이 무서운 병에서 벗어나실 수 있겠군요. 돌쇠야, 어서 그 과부에 대해 더 알아보고 언제쯤 찾아갈 수 있는지 약조를 받아오너라. 지긋지긋한 학질을 고칠 수 있다는 희망에 박참판의 얼굴에 오랜만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며칠 후 채비를 마친 박참판은 돌쇠의 부축을 받으며 길을 나섰습니다. 대감, 정녕 제가 따라 나서지 않아도 괜찮겠습니까? 돌쇠가 있으니 아무 걱정 말구려. 부인은 집이나 잘 지키고 계시오. 박참판은 돌쇠가 이끄는 말을 타고 작은 산을 넘었습니다. 과부의 집으로 가는 길에 돌쇠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헌데 대감마님, 그 과부의 집에 갈 때는 반드시 지켜야 할 두 가지 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규칙. 그게 무엇이냐? 첫째는 반드시 혼자 가야 하며, 둘째는 여인들이 쓰는 쓰개치마를 머리에 두르고 가야 한답니다. 참으로 기이한 규칙이로구나. 사내가 어찌 여인의 쓰개치마를 쓴단 말이냐. 거기까지는 소인도 잘 모르오나 그 규칙을 지켜야만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알겠다. 이 지긋지긋한 학질만 나을 수 있다면 쓰개치마가 대수랴. 마침내 두 사람은 과부가 산다는 외딴 초가집 근처에 다다랐습니다. 마루에서는 30 남짓 되어 보이는 고운 자태의 과부, 은영이 맷돌로 콩을 갈고 있었습니다. 이리 오너라. 박참판은 돌쇠가 준비해온 쓰개치마를 어색하게 둘러쓰고 집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맷돌을 갈던 은영이 고개를 들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감마님. 오신다는 기별을 받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영은 주변을 살핀 뒤 박참판을 조용히 방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은 단출했지만 벽면을 가득 채운 커다란 병풍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그대가 학질을 잘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이리 염치불구하고 찾아왔소. 치료에 앞서 먼저 셈을 치르셔야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부디 이 병을 낫게만 해주시오. 은영이 종이에 적어내민 금액은 생각보다 훨씬 컸지만 박참판은 주저없이 서명했습니다. 거래가 성사되자 은영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궁금해서 그러는데 어찌하여 사내에게 여인의 쓰개치마를 쓰고 오라 한 것이오. 호호, 과부 혼자 사는 집에 사내의 출입이 잦으면 구설에 오르기 쉽지 않겠습니까? 행여 누가 보더라도 여인이 다녀간 것으로 보이게 하려는 방편이지요. 허, 과연 현명한 생각이구려. 은영은 수줍게 웃으며 바구니에서 검은 천으로 된 눈가리개를 꺼내 건넸습니다. 이걸로 눈을 가리시고 이부자리 위에 누워 계시기만 하면 됩니다. 박참판은 의아했지만 병을 고치고 싶은 마음에 군말 없이 그녀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눈이 가려지자 잠시 후 그의 저고리와 바지가 스르르 벗겨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무슨 짓인가? 박참판이 당황하여 소리쳤지만 은영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그녀는 자신의 옷을 벗고 참판의 몸 위로 올라탔습니다. 그렇습니다. 과부가 학질을 고치는 기묘한 치료법은 바로 남자와 통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혼인 후 오직 아내밖에 몰랐던 박참판에게 다른 여인과의 통정은 금세 학질의 고통을 잊게 할 만큼 황홀한 신세계였습니다. 일이 끝난 후 박참판은 오랜만에 몸이 개운해지는 것을 느끼며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이 방법이 정말 학질에 효험이 있다는 말이오. 당장은 모르시겠으나 금방 효과를 보실 겁니다. 다만 이 일은 대감과 저 둘만의 비밀로 간직하셔야 합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박참판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자신을 밤새 간호하다 곁에서 졸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본 참판은 깊은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대감, 일어나셨습니까? 안색이 한결 좋아 보이십니다. 그 과부가 참으로 용하긴 한가 봅니다. 아내의 순수한 걱정에 참판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 그의 학질은 거짓말처럼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한편 가을이 깊어갈 무렵 영의 집에 또 다른 사내가 찾아왔습니다. 그가 병풍 뒤에 숨어 막 옷을 입으려던 찰나 서당에 갔던 아들 민준이 예상보다 일찍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찌 이리 일찍 왔느냐? 훈장님께서 개인 사정이 있으시다 하여 일찍 타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방 안공기가 어찌 이리 후덥지근합니까? 군불이라도 피우셨습니까? 아침에 뗀 불씨가 아직 남아있나 보구나. 아들이 부엌으로 나간 사이 은영은 병풍 뒤의 사내를 서둘러 내보냈습니다. 사실 은영이 이 부도덕한 일을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 아들 민준을 훌륭하게 키워 과거에 급제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글공부를 게을리해서는 아니 된다. 내가 과거에 급제하여 나라의 녹을 먹는 것이 이 어미를 기쁘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나 학질이 다 나은 박참판은 병의 고통 대신 다른 고통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과부 은영과의 통정이 자꾸만 생각나는 것이었습니다. 혼잣말, 다시 아플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고민 끝에 묘수를 떠올린 박참판은 아내 이씨 부인을 불렀습니다. 부인, 그간 내 병간호하느라 고생이 많았소. 며칠 친정에 다녀오며 쉬는 것이 어떻겠소? 정말이십니까, 대감? 마침 아버님 편찮으시다는 기별을 받았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을 다시 만나기 위한 남편의 계략임을 꿈에도 모른 채 이씨 부인은 기쁜 마음으로 친정으로 떠났습니다. 아내가 집을 비우자마자 박참판은 아내의 쓰개치마를 두르고 곧장 은영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대감마님, 학질은 다 나으셨다 들었는데 어찌 또 오셨습니까? 학질은 나았으나 다른 곳이 아파서 왔소. 고쳐줄 수 있겠는가? 그렇게 박참판은 아내가 없는 동안 몇 번이고 과부를 찾아가 미래를 즐겼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비밀은 없는 법, 예상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온 이씨 부인은 하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글쎄, 대감마님이 학질은 핑계고 다른 이유로 그 과부 집을 드나드신다지 뭔가. 쉿, 마님이 들으시면 어쩌려고. 그나저나 그 과부한테는 사내들만 찾아간다던데 참 이상한 일이야. 하인들의 대화에 이씨 부인의 가슴은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그녀는 즉시 돌쇠를 불러 모든 사실을 실토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부인의 눈에서는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혼잣말, 감히 내 남편을 홀려가정을 기만해? 그 더러운 짓을 내 손으로 끝내주리라. 이튿날 이씨 부인은 남장을 하고 쓰개 치마를 두른 채 합질에 걸린 미남 선비 행세를 하며 과부의 집을 찾았습니다. 내가 학질로 고생이 많다네. 부인이 신통하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으니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부디 도와주시게. 호호, 이리 고운 선비께서 학질로 고생이라니 제 마음이 다 아픕니다.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방에 들어간 과부가 남장한 이씨 부인의 옷을 벗기려는 순간 그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에그머니나. 여인이셨습니까? 내 인연. 내년이 학질을 치료한다는 방법이 이토록 더러운 짓이었더냐? 마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여봐라. 어서 들어와 이 음탕한 년을 잡아 가두어라. 이씨 부인의 외침과 함께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포졸들이 들이닥쳐 은영을 결박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전에 사또에게 사실을 알리고 증거를 잡기 위해 부인이 꾸민 계획이었습니다. 관하로 끌려온 은영은 반성은커녕 억울함만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사또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 인연, 학질을 핑계 삼아 사내들과 통정하며 돈까지 편취한 죄가 매우 크다. 이는 수절하며 정조를 지키는 이 땅의 모든 과부들을 욕보이는 중대한 죄악이니라. 또한 그리 번 더러운 돈으로 아들을 입신양명시키려 한 그릇된 마음 또한 큰 죄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사또는 이씨 부인의 용기에 감탄하며 비단 세 피를 상으로 내렸습니다. 사또, 이 귀한 비단은 팔아 굶주리는 이들을 위해 쓰겠습니다. 또한 제 지아비 역시 저 과부와 통정한 죄가 있으니 그에 합당한 벌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모른 채 한양에서 돌아온 박참파는 집안의 싸늘한 분위기와 아내의 차가운 눈빛에 모든 사실을 깨닫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인, 내가 정말 잘못했소. 부디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오. 고을의 모범이 되셔야 할 대감께서 스스로 명예를 더럽히셨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당분간 친정에 가 있겠습니다. 한편 과부의 아들 민주는 사실 오래전부터 어미의 부도덕한 행실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마 어미를 볼 낯이 없어 그 길로 사또를 찾아가 마지막 간청을 올렸습니다. 사또 나리, 부도덕한 제 어미를 용서해달라 청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어미를 이 고을에서 내치지는 말아 주십시오. 소문이 퍼져갈 곳이 없는 몸입니다. 저는 오늘 밤 이 고을을 영원히 떠나겠습니다. 내가 어미를 생각하는 효심은 갸륵하나 죄는 죄다. 너는 이 길로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말 거라. 이것이 너에게 내리는 벌이자 기회이다. 결국 과부와 통정한 모든 사내들이 관아 마당에 불려 나왔습니다. 그 수가 양반부터 상민까지 상당했습니다. 과부에게는 학질 치료의 명목으로 받은 돈을 모두 몰수하고 이 고을에서 추방할 것을 명한다. 사또. 제발,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또한 그대들은 병을 핑계로 부정한 짓을 함께 즐긴 죄로 한 달간 고을 정비 노역에 처하고 과부에게 준 만큼의 돈을 다시 내어라. 그 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겠다. 그렇게 과부는 정처 없이 고을에서 쫓겨났고 아들은 어미의 죄를 부끄러워하며 어디론가 영원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잘못된 방법인 줄 알면서 행하는 것은 병을 얻는 것보다 더 큰 양심의 병을 얻는 것과 같다는 교훈을 남긴 이야기였습니다.
때는 조선 중기 안동의 한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기묘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관아 마당,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두 여인이 서로를 마주보고 서 있었습니다. 한쪽은 고을에서 명망 높은 박참판의 아내인 이씨 부인이었고, 다른 한쪽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젊은 과부, 은영이었습니다. 사또, 여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부도덕한 짓을 일삼으며 고을의 기강을 흐트러뜨린 저 과부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억울하옵니다. 사또. 저는 결코 나쁜 짓을 한 것이 아니옵니다. 은영은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토로했고, 이씨 부인은 그런 그녀를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쏘아보았습니다. 도대체 여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이기에 이리 소란스러운가? 차근차근 고해보시오. 두 여인 사이의 팽팽한 기싸움 속에서 사또는 이미 사건의 전말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으나 모르는 척 근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시간은 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여름 안동 고을에 존경받는 인물인 박참판이 지독한 학질에 걸려 한 달 넘게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학질, 즉 오늘날의 말라리아는 오한과 고열이 번갈아 덮쳐 사람의 진을 빼놓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대감, 대체 어쩌자고 한여름에 사냥을 가셔서 이리 몹쓸 병에 걸려오셨습니까? 이씨 부인은 한여름인데도 두꺼운 이불을 덮고 덜덜 떠는 남편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갈아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인, 이러다 내가 정말 죽는 것이 아닌가 싶소. 하루에도 12번씩 춥다 덥다 하니 뼈마디가 쑤셔 견딜 수가 없구려. 한 달 사이에 위풍당당하던 박참판의 몸은 앙상하게 마른 나뭇가지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그때 참판의 충직한 몸종 돌쇠가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마님. 고을에 이름난 의원들이 모두 다녀가도 차도가 없으니 다른 방도를 써보심이 어떨지. 다른 방도라니. 학질에 효험이 있는 비방이라도 있단 말이냐. 대감마님. 고을에서 조금 떨어진 산기슭에 사는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가 학질을 기가 막히게 고친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옆고을 한 대감께서도 그 과부에게 치료를 받고 며칠 만에 완쾌하셨다고 합니다. 정말이냐? 드디어 대감께서 이 무서운 병에서 벗어나실 수 있겠군요. 돌쇠야, 어서 그 과부에 대해 더 알아보고 언제쯤 찾아갈 수 있는지 약조를 받아오너라. 지긋지긋한 학질을 고칠 수 있다는 희망에 박참판의 얼굴에 오랜만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며칠 후 채비를 마친 박참판은 돌쇠의 부축을 받으며 길을 나섰습니다. 대감, 정녕 제가 따라 나서지 않아도 괜찮겠습니까? 돌쇠가 있으니 아무 걱정 말구려. 부인은 집이나 잘 지키고 계시오. 박참판은 돌쇠가 이끄는 말을 타고 작은 산을 넘었습니다. 과부의 집으로 가는 길에 돌쇠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헌데 대감마님, 그 과부의 집에 갈 때는 반드시 지켜야 할 2가지 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규칙. 그게 무엇이냐? 첫째는 반드시 혼자 가야 하며, 둘째는 여인들이 쓰는 쓰개치마를 머리에 두르고 가야 한답니다. 참으로 기이한 규칙이로구나. 사내가 어찌 여인의 쓰개치마를 쓴단 말이냐. 거기까지는 소인도 잘 모르오나 그 규칙을 지켜야만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알겠다. 이 지긋지긋한 학질만 나을 수 있다면 쓰개치마가 대수랴. 마침내 두 사람은 과부가 산다는 외딴 초가집 근처에 다다랐습니다. 마루에서는 30 남짓 되어 보이는 고운 자태의 과부, 은영이 맷돌로 콩을 갈고 있었습니다. 이리 오너라. 박참판은 돌쇠가 준비해온 쓰개치마를 어색하게 둘러쓰고 집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맷돌을 갈던 은영이 고개를 들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감마님. 오신다는 기별을 받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영은 주변을 살핀 뒤 박참판을 조용히 방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은 단출했지만 벽면을 가득 채운 커다란 병품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그대가 학질을 잘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이리 염치불구하고 찾아왔소. 치료에 앞서 먼저 셈을 치르셔야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부디 이 병을 낫게만 해주시오. 은영이 종이에 적어내민 금액은 생각보다 훨씬 컸지만 박참판은 주저없이 서명했습니다. 거래가 성사되자 은영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 궁금해서 그러는데 어찌하여 사내에게 여인의 쓰개치마를 쓰고 오라 한 것이오. 호호, 과부 혼자 사는 집에 사내의 출입이 잦으면 구설에 오르기 쉽지 않겠습니까? 행여 누가 보더라도 여인이 다녀간 것으로 보이게 하려는 방편이지요. 허허, 과연 현명한 생각이구려. 은영은 수줍게 웃으며 바구니에서 검은 천으로 된 눈가리개를 꺼내 건넸습니다. 이걸로 눈을 가리시고 이부자리 위에 누워 계시기만 하면 됩니다. 박참판은 의아했지만 병을 고치고 싶은 마음에 군말 없이 그녀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눈이 가려지자 잠시 후 그의 저고리와 바지가 스르르 벗겨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무슨 짓인가? 박참판이 당황하여 소리쳤지만 은영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그녀는 자신의 옷을 벗고 참판의 몸 위로 올라탔습니다. 그렇습니다. 과부가 학질을 고치는 기묘한 치료법은 바로 남자와 통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혼인 후 오직 아내밖에 몰랐던 박참판에게 다른 여인과의 통정은 금세 학질의 고통을 잊게 할 만큼 황홀한 신세계였습니다. 일이 끝난 후 박참판은 오랜만에 몸이 개운해지는 것을 느끼며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이 방법이 정말 학질에 효험이 있다는 말이오. 당장은 모르시겠으나 금방 효과를 보실 겁니다. 다만 이 일은 대감과 저 둘만의 비밀로 간직하셔야 합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박참판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자신을 밤새 간호하다 곁에서 졸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본 참판은 깊은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대감, 일어나셨습니까? 안색이 한결 좋아 보이십니다. 그 과부가 참으로 용하긴 한가 봅니다. 아내의 순수한 걱정에 참판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 그의 학질은 거짓말처럼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한편 가을이 깊어갈 무렵 영의 집에 또 다른 사내가 찾아왔습니다. 그가 병풍 뒤에 숨어 막 옷을 입으려던 찰나 서당에 갔던 아들 민준이 예상보다 일찍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찌 이리 일찍 왔느냐? 훈장님께서 개인 사정이 있으시다 하여 일찍 파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방 안공기가 어찌 이리 후덥지근합니까? 군불이라도 피우셨습니까? 아침에 뗀 불씨가 아직 남아있나 보구나. 아들이 부엌으로 나간 사이 은영은 병풍 뒤의 사내를 서둘러 내보냈습니다. 사실 은영이 이 부도덕한 일을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 아들 민준을 훌륭하게 키워 과거에 급제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글공부를 게을리해서는 아니 된다. 내가 과거에 급제하여 나라의 녹을 먹는 것이 이 어미를 기쁘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나 학질이 다 나은 박참판은 병의 고통 대신 다른 고통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과부 은영과의 통정이 자꾸만 생각나는 것이었습니다. 혼잣말, 다시 아플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고민 끝에 묘수를 떠올린 박참판은 아내 이씨 부인을 불렀습니다. 부인, 그간 내 병간호하느라 고생이 많았소. 며칠 친정에 다녀오며 쉬는 것이 어떻겠소? 정말이십니까, 대감? 마침 아버님 편찮으시다는 기별을 받았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을 다시 만나기 위한 남편의 계략임을 꿈에도 모른 채 이씨 부인은 기쁜 마음으로 친정으로 떠났습니다. 아내가 집을 비우자마자 박참판은 아내의 쓰개치마를 두르고 곧장 은영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대감마님, 학질은 다 나으셨다 들었는데 어찌 또 오셨습니까? 학질은 나았으나 다른 곳이 아파서 왔소. 고쳐줄 수 있겠는가? 그렇게 박참판은 아내가 없는 동안 몇 번이고 과부를 찾아가 미래를 즐겼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비밀은 없는 법, 예상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온 이씨 부인은 하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글쎄, 대감마님이 학질은 핑계고 다른 이유로 그 과부 집을 드나드신다지 뭔가. 쉿, 마님이 들으시면 어쩌려고. 그나저나 그 과부한테는 사내들만 찾아간다던데 참 이상한 일이야. 하인들의 대화에 이씨 부인의 가슴은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그녀는 즉시 돌쇠를 불러 모든 사실을 실토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부인의 눈에서는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혼잣말, 감히 내 남편을 홀려가정을 기만해? 그 더러운 짓을 내 손으로 끝내주리라. 이튿날 이씨 부인은 남장을 하고 쓰개 치마를 두른 채 학질에 걸린 미남 선비 행세를 하며 과부의 집을 찾았습니다. 내가 학질로 고생이 많다네. 부인이 신통하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으니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부디 도와주시게. 호호, 이리 고운 선비께서 학질로 고생이라니 제 마음이 다 아픕니다.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방에 들어간 과부가 남장한 이씨 부인의 옷을 벗기려는 순간 그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에그머니나. 여인이셨습니까? 내 인연. 내년이 학질을 치료한다는 방법이 이토록 더러운 짓이었더냐? 마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여봐라. 어서 들어와 이 음탕한 년을 잡아 가두어라. 이씨 부인의 외침과 함께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포졸들이 들이닥쳐 은영을 결박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전에 사또에게 사실을 알리고 증거를 잡기 위해 부인이 꾸민 계획이었습니다. 관하로 끌려온 은영은 반성은커녕 억울함만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사또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 인연, 학질을 핑계 삼아 사내들과 통정하며 돈까지 편취한 죄가 매우 크다. 이는 수절하며 정조를 지키는 이 땅의 모든 과부들을 욕보이는 중대한 죄악이니라. 또한 그리 번 더러운 돈으로 아들을 입신양명시키려 한 그릇된 마음 또한 큰 죄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사또는 이씨 부인의 용기에 감탄하며 비단 세 필을 상으로 내렸습니다. 사또, 이 귀한 비단은 팔아 굶주리는 이들을 위해 쓰겠습니다. 또한 제 지아비 역시 저 과부와 통정한 죄가 있으니 그에 합당한 벌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모른 채 한양에서 돌아온 박참파는 집안의 싸늘한 분위기와 아내의 차가운 눈빛에 모든 사실을 깨닫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인, 내가 정말 잘못했소. 부디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오. 고을의 모범이 되셔야 할 대감께서 스스로 명예를 더럽히셨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당분간 친정에 가 있겠습니다. 한편 과부의 아들 민주는 사실 오래전부터 어미의 부도덕한 행실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마 어미를 볼 낯이 없어 그 길로 사또를 찾아가 마지막 간청을 올렸습니다. 사또 나리, 부도덕한 제 어미를 용서해달라 청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어미를 이 고을에서 내치지는 말아 주십시오. 소문이 퍼져갈 곳이 없는 몸입니다. 저는 오늘 밤 이 고을을 영원히 떠나겠습니다. 내가 어미를 생각하는 효심은 갸륵하나 죄는 죄다. 너는 이 길로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말 거라. 이것이 너에게 내리는 벌이자 기회이다. 결국 과부와 통정한 모든 사내들이 관아 마당에 불려 나왔습니다. 그 수가 양반부터 상민까지 상당했습니다. 과부에게는 학질 치료의 명목으로 받은 돈을 모두 몰수하고 이 고을에서 추방할 것을 명한다. 사또. 제발,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또한 그대들은 병을 핑계로 부정한 짓을 함께 즐긴 죄로 한 달간 고을 정비 노역에 처하고 과부에게 준 만큼의 돈을 다시 내어라. 그 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겠다. 그렇게 과부는 정처 없이 고을에서 쫓겨났고 아들은 어미의 죄를 부끄러워하며 어디론가 영원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잘못된 방법인 줄 알면서 행하는 것은 병을 얻는 것